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댓글에서 ELSD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셔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ELSD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LSD의 원리와 장단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팅, 방법,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LSD는요,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의 약자죠. Evaporative라고 그러면은 이제 증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라이트 스캐터링은 이제 빛의 산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증기, 광산란, 검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증기라고 그러면 이제 얼핏 스팀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스팀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용매가 휘발돼서, 증발돼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컬럼 에플루언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일루에이트라고 그러죠. 컬럼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동상.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일루에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컬럼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분리된 물질은 이동상에 녹아있는 상태로 이제 컬럼을 빠져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UV나 아니면은 이제 UV 흡광이 없는 것들은 굴절율 디텍터, RID,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죠. 그런데 RID 같은 것들은 일단은 솔루션 자체 벌크 프로퍼티에 반응하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디텍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굴절율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용액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ID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디텍터가 뭔가를 우리가 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디텍터는 아직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만약에 HPLC 디텍터로 모든 물질을 다 검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UV랑 거의 똑같은 감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텍터를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대박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ELSD라고 하는 거는 모든 디텍터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계없이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비슷한 감도를, 비슷한 피크 면적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UV 흡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디텍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리는 이제 컬럼을 계속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 오리피스를 통과를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옆에서 이제 강하게 인렛 가스를 불어줘요. 뭐냐면 이제 네뷸라이저 가스라고 그러죠. 보통 네뷸라이저라고 그러면 이제 분무 장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에어로졸 상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고체라든지 액체, 미세한 입자들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동상을 에어로졸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프트 튜브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이제 강하게 열을 가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작게 쪼개진 이런 이동상 액체 방울들이 휘발이 일어나겠죠. 그죠?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증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증발이 되고요. 증발이 안 되는 것들은 남아있겠죠. 보통 이동상 성분 같은 것들은 증발이 돼서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석 대상 물질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분말 같은 형태를 띌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옵티컬 셀, 그죠? 라이트 스캐터링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로셀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에 들어가서 빛을 쬐줘요. 이게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빛을 쬐주면은 빛이 공기 중에 어떤 그 미세한 파티클 같은 거에 이제 닿으면 어떻게 돼요? 산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산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정 방향으로 꺾여진 빛에다가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든지 아니면 포토 멀티플라이어라든지 하는 감지 장치를 놓고 빛의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그널로 바꿔주면은 컬럼을 통과해서 나온 물질들의 양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죠. ELSD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화합물이 검출이 가능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제외를 해야 돼요? 휘발성인 건 제외해야 되겠죠. 만약에 드리프트 튜브를 통과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인렛 가스에 의해서 휘발되는 성분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마 검출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양을 측정을 하고 싶다. HPLC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텍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휘발돼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의 컴파운드들에서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서 휘발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드리프트 튜브의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때요? 이동상의 끓는 점과 분석 대상 물질의 끓는 점이 차이가 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동상은 제거를 하고 분석 대상 물질만 남겨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레이디언트를 걸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 이동상의 조성이 달라지니까 UV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흡광이 있는 유경매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베이스라인 드리프트가 쭉 올라가면서 일어나고요. RID 같은 경우는 아예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ELSD 같은 경우는 조성이 바뀌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어차피 이동상은 디텍터에서 다 제거가 돼가지고 분석 대상 물질의 절대량만 측정이 되는 거니까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안정한 편입니다. 만약에 저는 ELSD를 쓰는데 베이스라인이 안정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동상을 휘발성 이동상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과 동시에 모두예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동상을 쓸 수 있는 이동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휘발성인 것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거기 비휘발성인 물질, 버퍼라든지 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빛이 산란되는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석을 할 때 방해를 많이 받겠죠. 간섭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관계없이 항상 균일한 감도를 보인다. 화합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물질의 양이 비슷하게 있다 그러면은 비슷한 피크 면적을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의 조성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점도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증발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인넷 가스의 유속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ELSD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의 어떤 그 성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라인이 안정하다라는 얘기는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상의 조성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점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동상에 만약에 유속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펌프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만약에 맥류가 이제 발생을 한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ELSD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에 어떻게 그런 맥류라든지 그런 비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이제 장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ELS의 단점인데요. 첫 번째는요, 센시티비티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ELS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센시티비티죠. 이거는 사실 거의 뭐 유효물질 같은 거 분석할 때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UV라든지 RI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광 디텍터 이런 것들은 이동상에 녹아있는 형태가 웬만하면 그 어떤 그 옵티컬 셀에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흑광도라든지 그죠? 아니면 발광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굴절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분석 대상 물질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상 용매가 날아가고 이렇게 입자 형태로 지금 이렇게 공기 중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저가 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다 산란이 돼버리고요. 일정 방향으로 산란돼서 나오는 빛의 양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컬러만 해서 양이 굉장히 적다. 보통 뭐 한 ELS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많아야 뭐 50에서 뭐 100나노그램 아니면 뭐 저분자 물질 같은 경우 감도가 되게 좋아도 1에서 50나노그램 뭐 이 정도 수준이죠. UV나 형광 디텍터는요. 보통 femtogram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노 다음에 피코 다음에 femto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뭐 10의 6승, 그죠? 보통 10의 4승에서 10의 6승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센시티비티에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요. 그러니까 UV 같은 경우는 보통 유형물질 같은 경우 뭐 옆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뭐 주피카 이렇게 나오고 뭐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ELSD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되게 좋아합니다. 만든 사람 ELSD로 측정해 주세요 하는데 품질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임퓨리티가 그냥 아주 소량 있는 것들은 싹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죠. 두 번째는요, 이 직선성입니다. 보통 이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보통 직선성을 보죠. 그 직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의 농도와 그 다음에 어떤 반응, 그 검출기에서의 반응, 뭐 피크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정비례하는, 그죠? 직선적인 어떤 관계를 이룬다. 그래야지 우리가 분석학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니어리티인데요. ELSD는 리니어리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ELSD 디텍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린다.
그럼 직선이 안 뽑힙니다. R 스퀘어 값이 엉망으로 나와요. 이거는 또 내가 실험 잘못했나 그러고 이제 몇 번 해보죠.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게 왜냐면은 보통 리니어리티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x가 농도고 y가 이제 반응, 리스폰스를 말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ELSD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반응이 비어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비어스 로우를 따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죠. y는 r, x, a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r은 뭐 이제 상대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는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면요, 얘가 농도고요, 얘가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UV 디텍터나 다른 기타 디텍터들은 이제 이렇게 직선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ELSD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캘리브레이션 한다 그러면은 보통 캘리브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해요? 스프레드 시트에서 추세선 추가해가지고, 그죠? 추세선에서 선형이냐 뭐 이런 거 고르죠. 그래서 선형으로 고르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형이 아니니까, 그죠? R 스퀘어 값도 엉망으로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들이 추세선 옵션에서 거듭 제곱으로 하십시오. 추세선 옵션을 거듭 제곱. 이게 거듭 제곱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A가 어떻게 돼요? A가 0보다 크겠죠. R도 0보다 크고요. 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양변에다가 이제 로그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Y는, 요거는 로그 R 플러스 A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R은 상수니까 로그 R도 상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로그 Y는 A 로그 X 플러스 뭐 이걸 B로 하자. 그럼 이제 뭐랑 똑같아집니까? X하고 Y축에다가 이제 로그 스케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은, 그죠? 선형적인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직선으로 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X축도 로그 스케일로, 그죠? Y축도 로그 스케일로 하게 되면은 직선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ELSD가 직선으로 안 뽑히는 거는요, 어차피 검출기 자체의 성질에 따른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따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해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선을 이제 거듭 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려야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직선으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이제 로그 스케일로, 로그 스케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려줘야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농도에 따라서 이제 그때 기울기가 막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정확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검출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직선으로 뽑히는 농도 구간을 우리가 범위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좁은 범위로 우리가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검출 원리에 따른 한계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volatility, 휘발성이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상의 휘발 정도와, 그죠? 이동상의 증발이 잘 되는 정도와 분석 대상 물질의 증발이 잘 되는 정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끓는 점의 차이가 있어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한 제대로 된 피크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분석 대상 물질 자체가 이동상이랑 거의 비슷한 끓는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우리가 분석이 안 돼. 그죠?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휘발성 분석 대상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건 뭐 GC로 가야죠. 그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하고요. ELSD에서는 비휘발성 분석 대상 물질을 휘발성 용매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상에 사용할 수 있는 용매도 한정이 되고요. 보통 휘발성인 용매는 거의 뭐 LCMS에서 사용하는 이동상이랑 거의 같은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버스 스페이스일 때 ELSD 디텍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상 두송이라고 하는 게 물에다가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THF, 이거는 똑같은데 여기에 뭐 쓰는 게 무슨 포타슘 포스페이트 이런 거 못 쓰고요. 암모늄 아세테이트, 그죠? 암모늄 포메이트, 아세틱 애시드, 포르믹 애시드, 아니면 트리플로르 아세틱 애시드, 요런 것들, 휘발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LCMS에서 이동상으로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ELSD에 쓸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volatil이티에 따른 또 하나의 또 이제 그 한계가 있죠. 만약에 이동상에도, 그러니까 이동상에도 어떤 그 비휘발성 물질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대상 물질은 비휘발성이어야 돼요. 근데 시료 안에, 그죠? 메이트릭스 성분에 만약에 비휘발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염 같은 거. 대표적인 뭐 소금, 이런 거. 그죠? 그런 메이트릭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비휘발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리버스 스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제 딱 모여가지고, 그죠? 모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스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면서 ELS 디텍터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샘플 자체에 굉장히 뭐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그죠? 근데 소금 자체는
분석 대상 물질이 아니에요. 이 소금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그레디언트를 걸면 걸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는 소금이 이제 잘 일루션 돼서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속출되거나 하면은 그러면 이제 ELS에서 막 검출이 되는 거죠. 아주 노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전처리해서 소금 성분을 좀 많이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젝션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초기 조건에 주로 이제 물로만 쭉 흘려주면서 이제 소금을 먼저 제거를 다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동상이나 아니면 샘플에 이런 그 이제 비휘발성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드리프트 튜브 있죠? 거기를 굉장히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에러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비휘발성 물질이 디텍터에 들어가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ELSD를 세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ELSD 디텍터의 성질을 좌우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시그널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죠. 크게 이제 이베포레이션 온도와 인넷 가스의 유속, 그죠? 유속 혹은 압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드리프트 튜브의 온도에 대한 거,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인넷 가스는 보통 뭐 비활성 기체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가격 때문에 보통 공기라든지 질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분무를 시켜줘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당 뭐 2에서 한 4리터. 그러니까 ELSD를 사용할 때 뭐 질소 탱크 뭐 이런 거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에어 컴프레서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인넷 가스는 분무를 시켜준과 동시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액체방울, 이동상의 액체방울을 드리프트 튜브를 통해서 옮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캐터링 셀까지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스 자체에 어떤 수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를 높이더라도, 그죠? 상대적으로 어떤 그 용매에 대한 휘발이 잘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가스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증발 부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증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없는 게 좋습니다. 건조한 가스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가스를 뭐 사용하든 아니면은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하든 간에 디텍터로 들어가는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은 그 전에 미리 습기를 제거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빛이 산란되는데 또 어떤 파티클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스는 고순도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고순도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안에 어떤 파티큘레이트, 그러니까 미립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분석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GMP고 또 일하는 환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ELSD라든지 하는 것들이 보통 가스 상태로 어떤 그 분석 대상 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실험실로 이제 누출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이제 뭐 후드라든지 하는, 그죠? 암후드라든지 듐 후드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가스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분석 대상 물질이 사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배기 장치를 항상 옆에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페이스가 휘발성해야 된다.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evaporation temperature. 그러니까 이건 드리프트 튜브 템퍼레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을 시킬 때 가해주는 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상이 뭐냐, 분석 대상 물질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동상의 끓는 점과 분석 대상 물질의 끓는 점, 그죠? 그러면 있으면은 분석 대상 물질이 당연히 이동상보다 좀 끓는 점이 높아야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되는 온도를 정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분석 대상 물질의 굉장히 끓는 점이 낮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온도를 낮춰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휘발을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끓는 점이 높다 그러면 온도를 좀 충분히 높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기본적으로 휘발이 잘 되는 것들은요, 온도를 높여서 휘발을 시키나 낮춰서 휘발을 시키나 서로 시그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미 발로타일, 그러니까 반휘발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거 휘발성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글라이세롤이라든지 우레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그 시그널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vaporative burden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증발 부하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억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동상에 있는 성분들 다 휘발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동상이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용매에 비해서 끓는 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 증발 온도를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걸었다, 그죠? 예.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그레디언트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물의 농도가 높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물의 농도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증발 부하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같은 온도로 드리프트 튜브 온도를 세팅을 하더라도 앞쪽에서 아마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순상 조건이다, 역상이 아니라 순상이라서, 만약에 뭐 컬럼을, 뭐 힐리 컬럼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 뒤쪽으로 갈수록 물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후반에 나오는 시그널의 노이즈가 굉장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동상의 조성에 따라서도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이베포레이티브 버든, 증발 부하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증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줘서,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동상에 있는 가장 증발이 안 되는 용매의 양이 제일 많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베포레이션 템퍼레이처를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ELSD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있죠. HPLC 시스템 하나에다가 디텍터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UV 디텍터 뒤에 뭐 MES, 그죠? MES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UV 뒤에 뭐 RID를 연결한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UV 뒤, 뭐 아니면은 뭐 RI 뒤에다가 ELSD를 연결하는, 그죠? 근데 ELSD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옵티컬 디텍터, UV나 RI나 뭐 이런 거, 그죠? 거기다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ELSD는 이쪽에 뭐예요? 이건 비파괴 검사가 아니라 파괴 검사예요. 그죠? ELSD를 지나는 이동상은 어떻게 돼요? 배기가스로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날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 뒤에다 디텍터로 오면 이제 검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비파괴 검사 형식인 UV나 RI 뒤에다가 ELSD를 위치하는 것이 낫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ELSD의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표를 참조를 해 보시면은 아마 될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해결을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검출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이동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컬럼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동상 안 흘리고, 그죠? 이동상 안 흘리고 인내 가스만 흘려가지고 본다든가, 아니면은 컬럼을 제거를 하고 이동상을 흘린 상태에서 가스를 흘려가지고 결과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컬럼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동상과 가스를 흘려가지고 결과를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검출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컬럼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이동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